안녕하세요. 과거부사입니다. 오늘은 2021 수능 세계사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수험생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계신다면 수고 많았다는 말 드리고 싶네요. 이제 문제풀이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으니 고3 학생들은 뒤로 가기를 누르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저희의 다른 영상을 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본격적인 문제풀이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부드리는 것은 이 영상은 세계사 문제 중 서양사 관련 내용만 다룬다는 점을 미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팀은 전부 서양사 전공자이고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요. 아시아권에 관한 문제들은 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능 세계사의 특징이라면 동서양의 고대사, 현대사를 모두 아우르는 광범위한 학습 범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한국사보다도 높진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방대한 범위 때문에 생소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세계사 문제풀이의 어려움이 될 수는 있겠네요. 우선 문제 1번을 살펴볼까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움을 느끼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역사 문제들은 자료를 제시하면 그 자료에서 시대적 배경이나 대상을 유추해내고 유추한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푸는 방식이죠. 솔직히 대놓고 이집트라고 써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라를 만들었다는 답 외에는 헷갈릴 만한 내용도 없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한국사 20번 문제와 같이 그냥 보너스 정도의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문제 5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문제 5번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헷갈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항해 시대라는 점을 너무 의식해서 1번을 선택하지 않는 것을 유의하셔야 되죠. 1번은 스페인의 활동이니까요. 다른 지문의 경우는 대항해 시대가 아닌 근대기의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구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코린더스 동맹이라는 키워드를 토대로 제국이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페르시아를 유추하고 나서는 정답이 4번이라는 점을 유추하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니네베는 아시리아의 수도였고 데부시르메는 15세기에서 16세기 투르크의 제도였죠. 군관구와 둔전병은 로마를 특정짓는 제도입니다. 오백인 평의회는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이죠. 다음으로는 우리가 10번 문제로 넘어갈 건데요. 이 문제는 가해의 인물이 누군지 유추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필요하죠. 다마스쿠스에서 코르도바로 옮겨온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 북동부로 세력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이 세력이 우마미야 왕조라는 점을 유추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에게 대적한 국가, 왕이 누구인지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가는 프랑크 왕국, 그리고 메로베우스 왕조의 카를로스 마르텔입니다. 여기까지 유추했다면 정답은 그리 어렵지 않게 골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카를로스 마르텔을 직접적으로 떠올리기보다는 누군가 대적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두고 직접적으로 투르 푸아티에 전투와 연결지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솔직히 11번 문제는 어렵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EBS나 교과서에서 직접 등장한 자료가 아니라면은 실제로 풀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면 시에나의 카타리나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이 편지를 받는 그레고리우스 교황은 대체 그레고리우스 몇 세인지 알기 어렵거든요. 그레고리우스 11세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 편지만 먹고 봤을 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그레고리우스 11세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시에나의 카타리나는 14세기에 활동한 가톨릭 성인인데 교과서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거는 이 자료가 이미 교과서나 EBS 문제집에 한번 등장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왔던 거겠죠. 그게 아니면 사실 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자료 자체를 미리 숙지하지 않고서는요. 물론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닌데 왜냐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슬람 세력에 맞서는데 군대를 이용하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은 학생들은 이 점을 두고 십자군 전쟁을 일단 떠올릴 수는 있을 겁니다. 문제는 십자군 전쟁이 11세기에서 15세기 말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대체 어느 시점을
집중해서 문제를 살펴봐야 되는가?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일단 제시된 문제를 봤을 때 어디 보자. 위클리프 하우스는 14세기 후반에서 15세기 초반의 일이죠. 그리고 카노사의 굴욕은 11세기 말의 일이고요. 보름스 협약은 12세기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에서 우리가 고를 만한 답변은 4번의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고 라틴 제국을 수립하였다. 아무래도 십자군 전쟁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을 거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4번 문제를 선택했을 거군데요. 정답은 플랑드르 그리고 프랑스 내 영국령 등의 지배권을 둘러싼 전쟁이 벌어졌다 라고 얘기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에서 크리스트교도 사이의 분쟁에 동원된 용병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게 100년 전쟁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100년 전쟁도 물론 우리가 100년 동안 쉬지 않고 전쟁을 일어났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서유럽에서는 그 프랑스 그리고 플랑드르 지방을 둘러싼 전쟁이 계속해서 발생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점을 유념을 해주시고 문제를 풀면은 그나마 좀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게 생각이 되네요. 이 문제는 맞추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가 인물이 마르틴 루터라는 점을 알 수 있으면 정답을 찾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비텐베르크 그리고 아우구스부르크 화의 교회의 조화가 깨지고 말았다는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떠올릴 수 있어야겠죠. 2번은 로욜라의 성 이나시오, 그리고 3번은 칼뱅, 4번은 에라스무스, 5번은 베네딕토회의 클루니의 오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르틴 루터에 대한 설명, 면벌부 판매를 비판하였다.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루터라는 점만 아시면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5번 문제는 1898년 마닐라만 해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필리핀을 두고 에스파냐와 미국이 전쟁을 벌인 사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미국을 설명하는 내용 뭐가 있냐? 아예 대놓고 써 있잖아요. 일본에게 진주만 기지를 기습당했다. 요거 외에는 다르게 선택할 만한 질문들이 없죠. 일단 제시된 자료를 읽고 제시된 지문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누군지만 알아낼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자, 17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 점령은 1939년 3월의 일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시점을 전후한 상황을 완전히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이 드물 겁니다. 왜냐하면 되게 촘촘하게 이루어져요. 독일의 체코슬로바키아 병합은 오스트리아 병합이랑 거의 비슷한 시점에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먼저인지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노르웨이와 덴마크 침공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같은 해에 비시 정부의 수립도 1940년에 이루어지거든요. 여기서 뜬금없는 시점을 하나를 꼽자면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공이겠죠. 1935년에서 36년 사이의 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은 체코슬로바키아 점령 이전에 일어났던 오스트리아 병합과 에티오피아 침공을 제외한 오스트리아 병합과 비시 정부의 수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18번 문제는 소련의 지도자가 바뀌면서 소련의 대외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정리한다면 어렵지 않은 문제일 겁니다. 가는 흐르슈초프에 대한 내용이고요. 흐르쇼프라고도 부르죠. 나는 고르바초프입니다. 그렇다면 이 각 사건이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은 문제를 푸는데 어렵지 않았을 건데요. 1번의 비동맹 회의는 네루가 주도했죠. 인도의 네루가 주도했고 2번 자유노조 연대는 폴란드의 바엔사 대통령입니다. 3번의 동방정책을 내세워 동독과 교류하였다. 이 내용에 해당하는 인물은 서독의 빌리 브란트입니다. 4번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드노스트를 추진하는 사람은 고르바초프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독립국가연합의 결성을 주도했다. 이거는 일단 독립국가연합은 소련 해체 이후에 결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이 건재했던 시기, 흐르쇼프의 집권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19번 문제도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 통일의 과정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다만 지문상에 유추할 만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군사력을 빌리는 대가로 니스를 할양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니스는 오늘날의 프랑스의 도시인데 이 당시에 프랑스의 영토로 편입이 됩니다. 그렇다면 가에 대해서 유추할 때는 프로이센과 프랑스를 제외한 국가 중 이탈리아와 직접적으로 맞닿은 세력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답은 오스트리아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를 유추한 다음에도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2번과 3번 사이에서 헷갈릴 거예요.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오스트리아는 프로이센, 정확하게 독일과 함께 1차 세계대전에 함께 가담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패전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르사유 조약에 관련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틀린 얘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직접적인 당사국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정확하게는 3번 입법회의의 선전포고 이후 혁명전쟁에서 충돌하였다가 맞겠죠. 우리가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그 프랑스 혁명을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했던 유럽의 군주국들이 프랑스와 전쟁을 벌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프랑스와 직접적으로 충돌했던 국가는 오스트리아였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2번과 헷갈리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세계사 수능 문제에서 특히 서양사에 해당하는 내용의 문제들을 풀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제시된 자료를 읽고 자료에서 언급한 대상이 누군지 유추할 수만 있으면 문제 풀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한국사 같은 경우는 20번 문제를 둘러싸고 이게 너무 쉽다 어쩐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지금 보는 것처럼 세계사 교과목에서도 1번 문제와 같이 거의 누구나 틀리지 않을 수 있는 문제를 하나씩은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형식은 비슷하더라도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면에서 난이도를 조금씩 차등을 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특히 한국사가 쟁점이 되는 것은 그것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한국사 수능의 20번 문제가 됐던 한국사 20번 문제는 우리가 남북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담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거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역대 수능에서 남북관계에 관련된 문제들은 거의 한 번씩은 등장해요. 그게 들어갔을 때도 있고 안 들어갔을 때도 항상 등장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근현대사에 대해서 다룰 때 우리가 남북관계에 대한 질문들은 꼭 들어가는 면이 있습니다. 남북 공동선언이든 뭐든 거의 그 문제가 안 나왔던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그 남북관계는 박정희 정부의 어떤 주요 성과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질문들이 나오니까 아버지를 찬양한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만한 여지가 있었을 텐데 사실 이런 문제들은 한국사 교육 자체에서 통일 문제, 남북관계 문제는 항상 중요하게 다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 기조를 바뀌지 않는 이상 이런 문제는 어느 정권이 들어오든 간에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논하는 거는 크게 무의미한 것 같고 그냥 까기 위해서 깐다 이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세계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얽혀있지 않다 보니까 그 이해관계를 두고 서술한 내용을 두고 우리가 크게 충돌할 만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글쎄 뭐 어떤 사람들은 18번 문제 이런 걸 두고 역시 뭐 좌파 정권이라 소련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루는구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 냉전 같은 경우는 항상 중요한 문제니까 당연히 다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1번 문제 이걸 놓고 이렇게 쉬운 문제를 심지어 3점이나 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능 문제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선입견이 이어져 뒤따랐던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우리 사회의 갈등이 좀 더 여유로운 사고라고 해야 될까요? 너그러운 사고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이 문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룰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까지 수능 세계사 문제를 풀었을 텐데요. 이미 채점을 해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결과를 알고 계시겠지만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학년 그리고 1학년 학생들, 앞으로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능 문제 형식, 그러니까 주어진 자료를 놓고 자료를 해석해서 적절한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그게 역사 과목 공부의 가장 기본이 된다라는 점 우리가 유념하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이어가시면 되겠네요. 사실 이제는 수능보다는 수시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거의 정원의 60%를 수시에서 선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는 수능에 대해서 예전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다가가는 면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수능은 1년에 한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죠. 그게 중요한 이벤트가 된다는 사실이 좀 안타깝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준비하는 데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특별히 과거분사에서도 좀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분사 에듀 탭을 만드는 거기도 하고요. 과거분사 에듀에서는 그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중고등학생들이 역사 과목을 좀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주 업로드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메인이 되는 역사 이야기들을 하다가 조금 잠깐 쉬어가야 될 타이밍이 있을 때 한 번씩 그 과거분사 에듀 컨텐츠를 제작을 할 건데요. 다음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수능 끝났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수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학교 생활 내내 교과 과목을 내 진로와 연계해 가면서 진학을 준비해 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역사 과목에서 내 진로를 발견해 나갈지, 꼭 역사가 아니어도 상관없거든요, 진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과거분사였습니다.